자동차의 필수적인 안전벨트는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그리고 복부를 감싸는 3점식 안전벨트인데요. 이 벨트를 처음으로 발명한 곳은 바로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입니다. 이전에는 허리만 조여주는 2점식 안전벨트가 쓰였어요. 하지만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의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쏠려 일자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볼보는 2점식 벨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57년 항공기 안전벨트의 개발자 닐스 볼린을 채용하며 새로운 안전벨트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9년 자사의 차량에 최초로 도입을 하죠. 이 새로운 벨트는 처음부터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기존 벨트보다 착용이 불편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볼보는 수많은 모의 충돌 시험으로 3점식 안전벨트의 우수성을 검증했는데요. 평균 속도가 50에서 60km였던 당시 실제 사고에서 100%의 생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 오늘날 안전벨트의 표준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안전벨트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볼보는 벨트의 개발로 화려한 불을 뿜어줄 수 있었지만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에 특허를 낼 수 없다며 경쟁회사들에게 공짜로 기술을 배포하는 큰 결정을 합니다. 이 외에도 노축률이나 어린이 부스터 쿠션, 측면 충격 보호 시스템 등 20개 이상의 세계 최초 기술이 볼보에서 시작되며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어요. 이렇게 안전성에서 항상 최상위권의 자동차 회사였지만 경영권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가 중국의 지리자동차에 인수되기까지 지난 90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초과학을 중요하게 여긴 스웨덴은 일찍이 경공업이 발달하며 부품 제조사가 많았어요. 이 중 1917년 창업한 SKF는 볼 베어링 분야에서 100년이 넘도록 세계 최고 자리에 있었는데요. 볼보는 SKF의 자회사로 시작해요. 창업자는 아사르 가브리엘손과 구스타프 라르손입니다. 1920년대 포드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며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 미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부품을 싸게 수입해 자동차를 제조하며 큰 부를 창출하고 있었던 반면 스웨덴은 완성된 자동차를 비싸게 수입해오는 실정이었죠. 문복으로 길게 뻗은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존재하긴 하지만 겨울이 긴 편이고 국토의 7분의 1은 북극권이죠. 특히 북부 지역은 1년 가운데 6개월 이상 눈이 녹지 않아 6월에도 스키장을 운영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자동차는 열악한 날씨에 비포장도로가 많은 스웨덴 환경에 적합하지 못했죠. SKF 자회사의 대표이자 경제학자였던 가브리엘손은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 미국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부품 수급도 쉬운데 스웨덴은 왜 자동차 제조업체가 없을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가브리엘손은 스웨덴 환경에 맞춘 자동차를 제조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뒤 SKF 엔지니어인 라르손을 만나게 됩니다. 1924년부터 이 둘은 수차례 만남을 가지게 돼요. 그러던 중 식당에서 가재 요리를 먹으며 회의를 하다 가재 한 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도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던 가재를 보고 더 가재처럼 튼튼한 차를 만들어 보자라고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던 에피소드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그 창업자는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준비하는데요. 1926년 7월 최초로 도면을 완성하고 이 도면을 토대로 투자 유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곧바로 외면받습니다. 그 창업자는 포기하지 않고 완성품을 보여주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선박 부품을 모아 차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총 10대의 차량을 제작했는데 이 중 9대가 탑이 열려있는 오픈카였고 한 대는 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었죠. 완성된 자동차를 본 SKF는 직접 보증에 나섰고 오픈카 500대, 일반 차량 500대, 총 1000대의 차량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1927년 테보리 근처에 스웨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을 설립합니다. 볼보라는 이름은 부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요. SKF에서 만들던 볼 베어링 제품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1927년 4월 볼보의 첫 모델 OV4를 생산합니다. 이 차량은 2000rpm에서 최고 속도 88km를 기록하며 기능적으로 우수했는데 미국 자동차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단단한 샤시와 리프 스프링을 달아 열악한 스웨덴 도로에도 적합한 자동차로 평가받죠. 하지만 오픈카로 제작되며 추운 날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2년간 소량 생산된 후 부사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리프가 장착된 첫 세단 PV4를 생산해요. 오픈카로 실패를 맛보았지만 세단은 큰 인기를 얻게 되며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를 잡는데요. 1930년부터는 운송수단 전용 모델을 선보입니다. 택시 전용의 TR, 1.5톤 트럭의 시리즈 1, 버스 전용 모델인 B1 등 다양한 상품 라인을 구성하며 유럽 전역에 판매되었어요. 그리고 1935년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데 모기업 SKF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볼보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볼보는 창업 8년 만에 완벽한 독립업체로 자리 잡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가 된 볼보는 선박 엔진 제조업체, 항공엔진 제조업체, 농기계 제작업체 등 적극적인 M&A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기술력을 흡수하며 다양한 산업 현장을 위한 자동차 제작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순탄할 것만 같던 볼보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 차량 판매 대수가 연간 7,300대에서 5,000대 미만으로 30% 이상 감소하며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볼보는 스웨덴 방위군의 군용 차량 보급과 특수 차량을 제작하며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1943년 전쟁 지출로 경제 위기에 처했던 유럽 시장을 겨냥해 경제적인 PV444를 출시합니다. 기존 모델은 6기통 이상의 고사양 엔진이었다면 새 모델은 최초의 4기통 엔진을 적용했는데요. 출력은 기존의 28마력보다 우수해진 40마력으로 훨씬 효율적이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적축유리를 장착했어요. 적축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를 접합 후 겉면을 코팅한 차량용 유리인데요. 사고 시 충격으로 깨진 유리가 탑승자가 다치게 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성을 강화한 장치였죠. 1956년 창업자인 가브리엘 소니 은퇴 후 새로운 대표 군나르 엥겔라우가 부임을 해요. 이때부터 볼보는 단순히 튼튼한 차라는 이미지를 벗고 안전의 최고 기술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했던 3점식 안전벨트인데요. 그동안 자동차는 놀이동산에서나 보던 2점식 벨트로 사고 시 상체를 지지하지 못해 장기 손상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았어요. 볼보는 1959년부터 3점식 벨트를 자사 모델인 PV544에 적용한 후 스웨덴에서 발생한 28,0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추적해 효과를 증명합니다. 이후 전세계 모든 차량 제조사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는데 6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발명품이 되었어요. 볼보가 이 벨트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로열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며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안전기술을 도입한 결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주관한 충돌 테스트 평가에서 전 모델이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되는데요. 이 역시 세계 최초였죠. 볼보는 승용차 외에도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사랑받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 속에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조립 방식을 버리고 팀별 조립 방식으로 전향한다고 발표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을 해요. 또한 1979년부터 트럭과 같은 특수 차량과 승용차 제조 부분의 그룹을 나눠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10년간 이어진 제조 방식은 조금씩 균열이 가요. 고급 노동력에 의존한 결과 높아진 인건비로 적자가 누적되고 1990년부터 시작된 스웨덴의 경제 불황은 판매량 감소로 돌아와 적자를 가속화하는데 결국 1992년 컨베이어 공정으로 회귀합니다. 볼보그룹 회장이던 레이프 요한손은 오죽순 생겨난 승용차 제조사로 인해 레드오션이 된 승용차 부분을 보며 2000년 이후에는 수많은 제조사 중에 10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볼보그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럭과 건설 중장비에 주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기 볼보와 기술 제외했던 르노 자동차가 볼보의 승용차 사업부와 합병을 요구하는데요. 1993년 9월 양사 간의 합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내용을 본 대주주들이 합병이 아니라 르노에 흡수되는 형태라며 강력히 반대해 결국 무산이 돼요. 그리고 6년 뒤인 1999년 1월 협력 관계에 있던 포드에게 승용차 사업부를 65억 달러에 매각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포드그룹은 포드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 PAG를 창설하는데요. 볼보를 제규어, 랜드로버, 에스터 마틴 등과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로 구성하며 고급화를 시도하죠.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우수했던 볼보는 포드의 지원으로 S60, XC90을 출시하며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PAG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쉽게 통합되지는 못해요. 이 브랜드들은 각자의 시장과 판매망이 달라 시너지를 얻기 어려웠는데요. 자원의 공용화를 시도했지만 무력화함을 낳게 됩니다. 결국 2006년부터 해체 기조를 보이는데 에스터 마틴은 별도로 독립을 했고 제규어와 랜드로버는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매각됩니다. 볼보가 중국 자본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던 포드가 볼보의 매각으로 경영권 안정을 시키려는 이유가 커요. 그리고 신생 제조업체로서 성장을 원했던 지리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중국의 헨리포드라 불리는 리슈크는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를 통해 2010년 8억 달러로 볼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리 자동차에 소속되어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관계자들은 지리가 볼보의 기술을 이전받고 볼보의 브랜드를 방치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리슈프는 볼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고 브랜드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아직도 대부분의 자동차는 스웨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볼보는 경영권에 바뀐 혼란에도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를 얻으며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